허승규의 뉴스 농장. 예능에 무지한 허승규가 우리 예능 덕후 김범일님과 함께 예능을 떠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네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예, 네 번째 키워드 바로 트로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은 이제 그만이라는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대표님 트로트 좋아하세요? 트로트 좋아하죠. 가장 최근에 들은 트로트 뭐가 있습니까? 주현미 선생님의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뭐 어떤 곡 좋아하세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주현미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진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듣고 가사를 잘 기억 못해요. 제목이라도 알아야죠. 본인이 또 들으려면. 비 내린 영동교인가? 아닌데? 하여튼 그건 주현미 선생님 거예요, 그게? 그것도 주현미 선생님 노래죠. 그래요? 아무튼 제가 왜 했냐면은 여러분들 TV조선이라는 채널 아시죠? 알죠. 아무튼 그 종편이 런칭하고 나서 좀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장사가 잘 안 됐는데 특히 TV조선이 장사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장사가 안 된 TV조선에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미스트롯입니다. 송가인 선생님. 미스트롯으로 아주 그냥 기사회생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송가인, 홍자 이런 또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했는데 TV조선이 미스트롯으로 재미를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뭘 런칭하냐? 바로 미스터트롯을 런칭을 하죠. 여기서도 초대박이 나죠. 영탁. 임영웅, 영탁, 이찬원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영탁 씨는 또 안동 출신 아닙니까? 우리 안동이 배출한 영탁 선수. 어떻게 영탁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요. 제가 영탁님이 지금보다 뜨기 전에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우리 함께 뭐 잘해보자. 그 답장이 왔습니까? 답장이 짧게 왔어요. 뭐라고요? 알겠다는 그런 답변. 별일 없네. 아무런 사이도 아닌 거네요. 그래도 메시지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의미가 없는 얘기네요. 그래서 미스터트롯이 그 당시에 시청률 35%를 찍어요. 정말 대박인 게 2020년에 예능이, 그것도 종편 예능이 35를 찍었다는 건 그냥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상파 예능도 10만 넘겨도 대박이던 시절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많은 시청률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종편 예능이 35가 나왔다는 거는 한국 예능 역대 2위예요. 그 당시 1박 2일이 40 정도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깨지질 않아요. 그 1박 2일. 근데 그 다음으로 해서 35가 나와서 아무튼 진짜 초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맞들린 TV조선이 미스터트롯의 멤버들을 데리고 사랑의 콜센터라던가 뽕숭아학당 같이 그 미스터트롯으로 발굴된 사람들을 데리고 지들이 예능을 만들어요. 또 이것도 대박이 납니다. 뽕숭아학당이랑 사랑의 콜센터 사콜도 막 20% 15% 막 찍으면서 TV조선을 막 끌고 가는 아주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다가 미스트롯 시즌 2를 또 최근까지 해서 이 미스트롯 2에서 나왔던 스타들을 데리고 또 내 딸 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좀 제목이 별로죠.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TV조선이 이 트로트 전성시대를 여는 거죠. 어떤 좀 패단이 생기냐면은 모든 방송사가 트로트 예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릴 텐데 KBS 트롯 전국체전, KBS 트롯 매직 유랑단, SBS 트롯신이 떴다, MBN 트롯 파이터, MBC 트로트의 민족, 그냥 한 2년간 트로트 예능만 나와요. 계속.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맨날 같은 사람 나오고 같은 프로그램 포맷이니까. 근데 욕하면서 시청률이 막 1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 안 만들 수가 없죠. 계속 만드니까. 그래서 물론 저는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어요. 트롯 예능, 대통령님 트롯 예능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걸 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트로트 전성시대가 열려. 왜 이렇게 트로트를 다시 전성시대가 됐나요? 단순히 이 미스터트롯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는 좀 나이 드신 분들만 본다. 가요 무대. 젊은 사람들이 향유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물론 그 전에도 젊은 장윤정이라든가 박현빈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젊은 트로트를 했지만, 홍진영 씨 같은 홍진영 우리가 논문 때문에 지금 좀 잠시 쉬고 계시긴 한데, 논문 문제로 이런 식으로 트로트가 좀 젊어지긴 했지만 뭔가 거대한 프로그램으로서 대박이 나진 않았는데 미스터트롯은 정말 좀 많이 대박이 났어요. 젊은 분들도 막 투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전성시대가 열렸고 우선 시청률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근데 사실 TV조선 미스트롯 2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기사를 통해서 보든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만 저는 안 보는데 이것도 시청률이 막 2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트로트 예능은 그 시청자층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TV를 많이 보는 시청자들. 그쵸. 특히 시청률 집계 나오는 시청률 집계 집에서 거실에서 TV 보는 분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트로트 예능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왜 대박이 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종편이나 다른 케이블에서는 트로트 예능만 하는데 싱어게인이 담백하게 일반 가수를 불러가지고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분석하는 내용 중에. 그래서 어쨌든 트로트가 너무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데 미스트롯2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거의 끝물이에요 이제 사실 트로트 예능이. 그래서 지금 내일은 국민 가수라고 해서 트로트 시즌 4가 나와요. 근데 여기 트로트 가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장르를 넓혔어요 이번에 TV조선에서. 그래서 거의 끝물이지 않나요 트로트 예능이.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은 트로트가 계속 사랑받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 부활의 김태원이라는 훌륭하신 기타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선 모든 장르가 만난다. 그러니까 사실 트로트가 뭐 다른 음악들에 비해서 더 격이 낮다거나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방송 트렌드가 가는 건 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트로트 예능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다른 장르들도 치고 들어갈 그렇죠. 필요한 거네요. 네. 락이라든가. 락도 아까 얘기했던 싱어게인 시즌 1 때 그 2등, 3등 하신 분이 락커였어요. 또 예수님처럼 생기신 분, 머리 기신 분이. 그래서 그때 약간 또 잠시 락이 또 약간 붐이 있었는데, 물론 또 바로 사그라들었긴 했어요. 좀 막 락도 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고. 국악 또 이제 JTBC에서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예능이에요. 또 이것도 국악 경연 프로, 이건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좀 다양한 장르가 우리에게 좀 소개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고요. 트로트 예능이 끝나도 아까 얘기했던 그 임영웅 씨라든가 영탁 씨, 이찬원 씨 같이 개인 팬덤이 막강하신 분들은 아마 계속 인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어제였죠. 10월 26일 날 KBS에서 임영웅 단독 쇼를 했습니다. 시청률이 16%가 나와요. KBS에서 단독 쇼를 한 가수가 딱 3명 있습니다. 나훈아, 조용필, 심수봉, 임영웅. 임영웅은 진짜, 임영웅 씨에 대해서 젊은 분들 잘 모를 수가, 잘 이렇게 그렇게 유명한가? 그렇게 잘하나? 라고 싶을 수 있는데, 영웅시대라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거든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임영웅 씨가 리메이크 곡을 내면요, 멜론 1위부터 10위까지 다 임영웅 씨가 막 고배가 돼요. 그래요? 화력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굳이 트로트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개인 화력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송가인 씨가 그 미스트롯 우승했을 때만 해도 정말 전국적인 송가인 열풍이 불었는데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축제를 못 돌았어요. 그때 송가인 씨가 좀 축제도 돌고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은 임영웅 씨 못지않은 스타성이 있는 분인데 좀 그게 아쉽긴 해요. 그런 걸 TV조선에서 별로 안 해줬는데, 그거는 또 약간의 정치적인 또 그런 썰들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임영웅 씨를 뭐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고 송가인 씨가 좀 더 부각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튼 또 이찬원 씨도 예능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뽕숭아땅이라던가 사랑의 콜센터를 하면서 이분들이 예능에서 유감없이 아주 잘 끼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예능에도 패널로 섭외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트로트 예능은 좀 끝나가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네, 정치 다양성 못지않게 음악 다양성이 또 필요한 시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아이유 선생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유 선생님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본인들의 음악 그걸 보여주거든요. 분홍신이라는, 아이유 선생님 얘기 좀 네, 괜찮습니다. 아이유 선생님이 분홍신이라는 앨범, 분홍신 아시죠? 알아요?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이유 선생님 노래 가끔 들어요. 네. 분홍신이라고 하는 이 음악 그 노래가 펑키한 재즈풍의 음악이에요. 아이돌들, K-팝에서 재즈를 접목시키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해내시는 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다양한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트로트의 팬이지만은 다양한 우리 음악 장르가 활발히 펼쳐지기 응원했고요. 5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 어떤 키워드인가요? 요건 없는 말인데 제가 이걸 준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다극화라는 말은 있잖아요. 다극화. 다국화.
저는 여기 앞에 슈퍼, 울트라, 초자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초다극화. 초다극화라는 표현을 좀 초다극화. 사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인데 이 현상이 정말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들이 예능을 즐기는 플랫폼도 다양해졌고 플랫폼이 다양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초세분화가 되어버려요. 컨텐츠 자체도 세분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일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능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가 없게 됐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 극단적으로 시청률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시청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대표님, 아주 정기적으로 시청률이 잘 나오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으세요? 고정적으로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가 시청률이 5.5%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알죠. 아침마당도 예능으로 분류되거든요. 아침마당 기본이 9가 나와요. 라스의 2배가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아침마당이 라스보다 2배 더 뛰어난 프로그램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마당을 보는 타깃과 라스를 보는 타깃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시청률만로만 평가하자면 아침마당이 2배가 더 많이 나와요. 아침마당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본 적 없죠. 예, 전 옛날에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침마당은 그냥 틀어놓으면 90이 나와요. 네. 9에서 10%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당은 사실 틀어놓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아침마당을 보는 분들의 구매력과 라스를 보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청률이라는 게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시청률 대신에 어떤 걸 보냐면은 우선 타겟 시청률이라고 해서 2049, 20살부터 49세까지 타겟 시청률도 분석을 하고요. 요즘에 또 어떤 걸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따로 보는 건데 인터넷 반응 지표라든가 시청 지표를 따로 추출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라디오스타가 비록 5.5%가 나오지만 라디오스타가 나오고 나서 예능의 그 장면들을 부분적으로 자른 클립 영상들 유튜브에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 댓글은 얼마나 화제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는구나, 이 프로그램에 어그로가 끌리는구나 라고 따로 평가를 하는 지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청률만으로는 이게 그 프로그램의 리액션, 시청자들의 리액션을 알 수가 없게 돼버린 시대가 와버린 거죠. 또 하나가 방금 제가 언급했던 유튜브라고 하는 거대한 플랫폼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민호이 씨가 하는 민호이의 요리조리가 그 우원재라는 또 래퍼가 있어요. 우원재 씨가 나온 편이 막 500만 회가 막 나오거든요, 시청률이. 웬만한 예능, 지상파 예능 5% 나오는 예능보다 500만 회 나온 유튜브가 훨씬 더 화제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유튜브를 보는 세대에서는. 그럼 과연 민호이의 요리조리가 라스보다 광고비를 많이 받느냐? 아닌 거죠. 물론 더 이상 지상파 예능의 전체 광고 수입보다 케이블과 유튜브 광고 수입이 훨씬 더 많아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이미 이거는 업계 사람들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창출되는 전체 수익이 막 지상파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예능의 춘추전국 시대네요. 바로 그겁니다.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상파, 케이블, 종편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도 본격적으로 예능 프로덕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차려서 유튜브용 예능을 막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나면은 어지간한 지상파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구라라고 하는 걸출한 예능인을 앉혀놓고 방송 장비 다 차려놓고 작가, PD 있고 막 조연출 있고 이러면은 막 제작비가 엄청 들어요. 근데 유튜브는 진짜 핸드폰 하나만 켜놔도 수익이 막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효과가 막 좋아. 이러면 다 유튜브로 가겠죠. 유튜브의 세계는 너무 넓어요. 어느 정도 넓으냐면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100만 회가 터지면 대박이 났다고 표현을 하는데 100만 회 터진 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할 일이 없을 때마다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해서 막 찾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즐기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서 막 찾아보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장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롤 아시죠? 게임 롤 하면서 막 욕하는 어떤 스트리머가 있다고 생각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스트리머가 막 욕하는 거를 막 짜깁기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막 조회수가 200만 회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 욕하는 롤 게이머의 영상을 보는 그들의 그 선호도나 취향은 어디에 집계되는가? 집계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영상은 그 영상에 나온 키워드나 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에 뜨지도 않아요. 200만에 넘었는데 아마 허 대표님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로 다른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능 분석한다고 했을 때 지상파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되게 의미가 없다.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뜨는 것만 봐도 의미가 없어요. 막 찾아서 들어가야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피지컬 갤러리에 파생된 것도 막 보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각화된 프로그램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다 라는 그런 얘기. 대표님 말을 안 하시네요. 아니 저는 뭐 너무 즐겁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OTT 프로그램에서 넷플릭스, 뭐 웨이브, 티빙 이렇게 아예 따로 그러니까 유튜브도 아니고 TV 프로그램도 아닌 플랫폼들이 생겼잖아요. 이 플랫폼들에서 자기들만의 단독 오리지널 예능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SNL 있잖아요. SNL 옛날에는 SNL이 케이블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쿠팡플레이라고 해서 쿠팡플레이에서만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그 플랫폼을 가입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다 따라가려면 반복을 이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간신히 따라가고 있는 형편인데 좀 이런 예능 분석하는 이런 장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예능 분석장이 열린다면은 또 거기에 우리 김범일 선생님이 개척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죠. 무슨 뉴스를 저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키워드 네, 여섯 번째 키워드인데요. 네, 2개 남았는데요. 이건 조금 짧게 치고 빠지겠습니다. 네. 네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백종원입니다. 아, 백종원 선생님. 네. 한때 대선 후보로 거론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김종인 선생님께서 백종원 씨가 나오면 아마 1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야당은 교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종원 씨로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부제로 뭘 달았냐면 백종원이란 장르의 끝인가? 끝 물음표? 물음표라고 했는데 백종원 씨는 이제 백종원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나오는 걸 먹방이나 쿡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백종원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마리텔 텔레비전 마리텔 때 그 백종원 선생님이 완전 그 상승세였는데 단순히 요리를 하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 사람의 매력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뭐 입담이라던가 이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정말 방대한 지식 그리고 가성비 좋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함축적으로 모여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백종원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예능이 백종원으로 점령된 적이 있습니다. 집밥 백선생이라든가 골목식당, 만남의 광장,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도배가 됐었는데 올해 런칭한 게 다 망했어요. 작년에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올해 백종원 클래스라는 예능이 있었는데 혹시 둘 다 안 들어보셨죠? 네. 망했거든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종원 선생님이 진행하는 유튜브 백종원의 요리비책이라고 해서 정말 거대한 채널이 하나 있어요. 이 거대한 채널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기본이 막 300만에 400만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시청률이 안 나와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것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백종원이 처음에 유튜브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들어와요. 야 이제 백종원이 유튜브로 씹어먹는구나 해서 백종원 선생님이 오늘 구독자 수랑 내일 구독자 수가 막 달라요. 오늘 50만인데 내일 100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더 이상 정체기가 쭉 오는 거죠. 시청률도 막 빠지고. 그래서 백종원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제 좀 쇠퇴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계신데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시즌 3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스트리트 푸드파이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어서 그 양말 설명하는 거거든요. 정말 재밌고 촬영 그 영상미가 뛰어난 걸로 화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백스피릿이라고 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잘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한때는 연예 대상 후보로 막 거론되고 실제로 백종원 씨가 받는다고만 승낙을 하면 막 줄 기세였는데 안 줬어요. 왜냐면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해서. 본인이 안 받으면 안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대상 백종원 했는데 안 받으려고가 아니라 사전에 이미 교감했었던 거죠. 난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상을 주지 않은 건데 많이 빠졌죠 인기가.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이 더 이상 예능에서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공식을 깨진지 그 올해가 좀 그런 해가 아니었나? 백종원이라는 장르가 깨졌다
백종원이라는 장르의 끝. 네, 그래서 더번 코리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백종원의 요리비책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 본인의 가게에 몰래 가서 위생 상태라든가 메뉴 상태를 점검하는 좀 그런 그래요? 프로그램을 하나 또 약간 했어요. 아메모사 아메모사처럼. 그래서 백베이커리에 가서 막 빵 먹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시청률이 좀 잘 나왔어요, 조회수가.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치는 하시지 않겠죠? 제 생각에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 국정감사 때 가서 막 또 되게 핫한 영상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치 안 하실 분이고, 이분은 그냥 소박하게 와우 하는 게 꿈인 아저씨예요, 그냥. 그리고 좀 정치 경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하는 좀 문화가. 혹시 검찰총장님 같은 얘기 하시는 건가? 뭐 여러 사람들 있죠. 네. 안철수는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그분은 그래도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10년이나 됐어요? 네, 12년, 11년 이때쯤부터 해서. 제가 또 이걸 왜냐면 안철수가 정치인으로 부각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무릎팍도사였습니다.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무릎팍도사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주면서 그가 정치인으로서 데뷔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그게 확 떴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뭐 힐링 캠프라든가 이렇게 예능도 많이 정치에 좀 소비가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뭐 계속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나중에 나와보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2021년 연말 예능 총 결산 마지막 7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개 코미디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개그 콘서트 같은 거죠? 예, 공개 코미디. 계승자는 승자가 될 수 있는가? 계승자. 현재 KBS에서 개콘의 후속이라고 불리우는 계승자라고 하는 예능 공개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계승자가 개콘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현존하는 공개 코미디 프로가 딱 2개 있죠. 코미디 빅리그. 코빅과 계승자가 있는데요. 총평부터 하겠습니다. 약하다. 계승자 약하다. 아직은 코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계승자 얘기를 하기 전에 또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그 콘서트가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에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도전을 했지만 막판에 충격이 더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재미도 없었고, 그래서 문을 닫은 다음에 한 1년 만에 지금 다시 KBS에서 공개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 요 중간에 잠시 JTBC에서 서수민 PD라고 아십니까? 서수민 PD? 그 개콘 PD였던 분이 JTBC에서 장르만 코미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요. 그때 개콘 출신들이 대거 이적을 해서 JTBC에서 코미디를 했는데 쫄딱 망합니다. 진짜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개그를 해가지고 욕 엄청나게 먹고 문을 닫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개콘 출신 코미디언들이 지금 개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김준호 씨, 김대희 씨, 이런 분들이 빨리 은퇴를 해야 됩니다. 정말 뭐 이걸 볼 리가 없겠지만 그분들이 저는 이분들이 계속 개그를 하는 이상 KBS 예능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 필요하네요. 이제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코빅은, 그러니까 이것도 개그에 대해서 제가 개그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의외성에서 나오는 게 웃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줄을 깐다고 하죠, 보통 방송계 용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것들이 깔려진 상태에서 이거에 의외성이 나왔을 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의외 멘트라든가 의외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정근정리가 바탕이 돼야지 개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준호 씨나 김대희 씨는 정근정리 잘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 반전이 없어요. 김준호 씨는 맨날 똑같은 거 합니다. 좀비 개그. 이번에 또 좀비 개그가 있어요, 계승장에서. 좀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김대희 씨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분이 유튜브 꼰대이로 잠깐 떴는데, 그것도 김대희 씨가 웃긴 게 아니라 같이 온 게스트들이 웃긴 거고 김대희 씨가 웃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좀 후방으로 나와서 좀 신인들이나 후배들이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코빅은 어쨌든 그 교체 시기가 좀 빨라요. 뭐냐면은 아무리 대박난 프로그램도 같은 포맷으로 1년 내내 웃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시청자들이. 아까 얘기했죠. 기존의 일상적인 연기를 깔아주고 반전을 줘야지 웃긴다 그랬잖아. 근데 이 반전도 패턴화가 되면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개콘은 그걸 너무 많이 우려먹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박성광 씨 아세요? 박성광 씨. 박성광 씨도 이번에 계승자 나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걸 똑같은 걸 했어요. 너무 실망을 했는데, SBS 우차사에서 청문회, 개그 청문회라고 했던 좀 잠깐 반짝했던 프로그램인데,
그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승자 1회 때 했어요. 나 너무 실망해서 보면서 박성광도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나마 시즌 이 계승자 때 괜찮았던 게 변기수 씨랑 윤영빈 씨, 그 다음에 이승윤 씨, 이 세 사람이 그나마 참신한 구성을 보여줬어요. 왜냐? 이들은 끊임없이 소극장에서 개그를 했다거나 고민을 했던 거죠.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다른 분들은 별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김민경 씨도 이번에 나오는데 계승자에 똑같은 개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근절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뚱뚱하다, 뭐 여성의 몸무게가 이제 개그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김민경 씨가 개콘에서 항상 그걸로 웃음을 주다가 똑같은 포맷을 하더라고요. 오나미 씨도 마찬가지. 오나미 씨. 신기루 씨 어떤 유형인가요? 신기루 씨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은데, 신기루 씨가 신기루 씨는 원래 매블쇼 아세요? 매블쇼? 네, 알죠. 팟캐스트에 지금 최강 강자인데, 매블쇼에서 이미 마이너한 팬덤이 있었어요, 신기루 씨가. 그러다가 이용진의 터키즈에서 대박이 납니다. 여기서 신기루 씨가 대박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거침없는 발언, 그리고 그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당당하게 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일어나서 뭐 하세요? 아이코스 피죠 라는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여성성을 파괴하는 형식의 어떻게 보면은 시원한 그 통쾌함을 주면서 하는 그 개그인 거죠. 소위 말하는 박나래 씨가 했던 그런 걸로 인기를 끌었던 건데, 신기루 씨가 그걸로 국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오래 못 가요. 근데 왜냐면 계속 자극적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한때 주춤했던 게 너무 계속 자극적인 걸로만 인기를 끄니까 그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깔끔한 진행이라던가 좀 깔끔한 개그로 이제는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박나래 씨가 좀 그런 것에 약간 약했고, 저는 그래서 여성 예능인 중에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장도연 씨입니다. 장도연 씨는 망가지는 데에 딱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만 망가져요. 그리고 나서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개그로 사람들을 웃기거든요.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여성 예능인들이? 김민경 씨랑 오나미 씨도 너무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법한 개그로 하는 게 좀 너무 아쉬웠고, 그러니까 계승자는 좀 한계가 많아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코미디 밴딩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코빅은 계속 그래서 바꿔줘요. 지루할 때쯤이면 포맷을 많이 바꿔버려요. 그리고 지금 코빅은 가장 선배 라인을 볼 수 있는 이용진, 양세찬, 황지성 이런 사람들이 다른 예능을 하면서도 이걸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인기를 가지고 개그에서 녹여면서 서로 후배들에게 윈윈해주는 그런 상승 효과가 나요. 문세윤 씨가 이번에 연예대상 받았어요, KBS에서. 근데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코빅에서도. 근데 코너를 막 여러 개 하지 않고 딱 하나만 하면서 딱 중심만 잡아줘요. 나머지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공개 코미디라는 게 시대가 변하면서 더 뭐 어렵다거나 더 트렌드를 놓치거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요거는 좀 아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콘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KBS가 검열을 많이 해서다 라는 썰이 하나 있어요. 뭔 얘기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외모 지적이라던가 뭐 욕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공개 코미디가 점점 재미를 잃고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콘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그렇지 않고서도 웃길 수 있어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장도연 씨 절대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면서도 웃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죠. 시대 탐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21세기인데 이봉원의 시커먼스를 할 수 없잖아요. 이봉원의 시커먼스는 그때는 웃겼어요.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더 이상 블랙페이스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가 바뀐 만큼 바뀐 트렌드에 따라서 공개 코미디를 해야죠, 맞춰서.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탠딩 코미디가 우리나라가 발전을 많이 못했어요. 한때 KBS에서 스탠드업이라고 하는 스탠딩 코미디를 잠깐 했어요. 진행자 박나래 씨였는데, 그때 잠깐 하다가 또 바로 문을 닫았거든요. 왜 한국에서는 어려운 걸까요? 우선 그런 풍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건 하나의 무대로서, 장르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앞에 나가서 그저 말로만, 토크로만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라는 건 우선 생소하기 때문에, 옛날에 넷플릭스에서 유병재 씨가 한번 그거를 시도해 본 적이 있었고, 이수근 씨도 한번 했었는데 둘 다 좀 별로였어요, 사실. 제가 봤는데, 두 개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 별로였지만, 그런 시도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KBS에서 했던 그 스탠드업이라고 하는 그 스탠딩 코미디에서 주로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의 피식대학 친구들이에요. 피식대학 아세요? 들어봤습니다. 피식대학 그 한사랑 산악회 멤버들이 그 당시에 뭐 이용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잠깐
부각을 나타냈다가 금방 또 사라졌죠. 어쨌든 스탠딩 코미디가 좀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코미디의 다양한 장르인 거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홍대 보면은 공개 코미디 홀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아마 코로나서 안 할 텐데 한때는 매주 공연을 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민님도 스탠딩 코미디를 나중에 해보고 싶거나 기획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스탠딩 코미디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그 구성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웃길 수 있는가. 그 너무 어렵긴 해요. 토크로만 사람을 웃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런 문화가 생기고 생태계가 조성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실패도 하면서 그 어떤 쌓여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축적이 된 게 없어요. 스탠딩 코미디는. 범일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또 아무 말이나 하시도록 진심이에요. 진짜 아무 말이나 아, 우리 허승기 뉴스공장 이렇게 사회에 필요하지만 아직 주목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또 함으로써 네네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뉴스공장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공장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오늘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우리 허승기 대표님이 고군분투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참 영광이었고요. 뭐 몇 명 보지도 않는 프로그램에서 막 했습니다. 예, 뭐 PD님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편집하시는 PD님이 유수민 선생님이잖아요. 네, 여종찬 PD님. 여종찬 PD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허승기의 뉴스공장 처음으로 이렇게 예능 특집을 했는데요. 우리 정치 얘기만 하면은 저처럼 예능에도 무지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예능을 통해서 에너지도 전환을 하고요. 제가 딱 60분을 기획했는데 정확히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 탁월한 기획력. 우리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아니요. 오늘만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만 나온 우리 김범일님과 함께 우리 연말 예능 총결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새해를 맞으시고 내년 또 즐겁게 정치할 수 있도록 뉴스농장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멘트가 막 하셔야 돼 대표님.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